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충청국학진흥부에 있는 선임연구원 김산이라고 합니다. 먼저 그렇게 많은 선생님들께서 제 강연에 참석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앞서 나상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국학자료 관리와 활용 전략이라는 타이틀로 강연을 시작할 텐데요. 저도 이제 기관에 있는 입장이라 이런 이제 제목을 뽑는데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고 하는데, 아무래도 실제 내용은 이렇게 뭐 잘 만들어졌다기보다는 이런 시대적인 흐름과 그리고 이 시대에서 이런 역사나 이런 국학 분야에서 어떻게 데이터를 관리하고 자료를 관리하고 이용자들에게 활용해야 되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과 방법들에 대해서 PT로 자료로 준비한 부분은 자료로 설명드리고요. 자료에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은 제 경험과 제가 공부했던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소개하는 방식으로 이 강연을 채우고자 합니다. 강연을 시작하기 앞서서 제 소개를 좀 자세히 드리면, 저는 대학교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서 고고학을 전공을 했었고요. 당시에 고고학이 아무래도 다른 역사 분야나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실증주의적으로 자료로 데이터를 관리하고 그거에 대해서 역사 문화적으로 인류학적으로 뭔가 연구를 하고 의미를 도출하는 식의 학문인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데이터라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주제적인 측면에서 고고학은 잠시 좀 내려놓고, 이런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인문학에서 어떻게 과거의 텍스트 중심의 분석이나 연구 방법 외에 또 다른 컴퓨터를 활용해서 또 다른 연구를 하거나 교육을 하거나 일반인 또는 이 관련 분야의 준전문가들에게 이러한 정보들을, 지식들을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에서는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인문정보학과라는 곳에서 한국 역사 문화에 대한 정보화와 그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아직은 제가 행정직제상은 충청남도 역사문화연구원 소속이긴 한데요. 10월 내로 저희가 이제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이라는 기관으로, 신생기관으로 제가 이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에서 제가 맡고 있는 업무가 충청권에 있는 국학 분야의 자료를 수집하고 그리고 정리하고 구격하고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료 목록 조사라던가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료들을 흔히 얘기하는 아카이브로 데이터를 정리를 하고 DB 구축도 하고요. 동시에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일반인들이나 또는 자료 내부에서 자료를 관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스템 개발, 이런 업무를 제가 현재 한 2년 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이제 주제로 이제 좀 강의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크게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한 3-4가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좀 시대적인 배경을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키워드로서 좀 대표성을 가지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너무너무 잘 아시겠지만 휴대폰 없이 살 수 없는 시대고, 휴대폰에 있는 여러 가지 앱들이나 기능들을 통해서 우리가 실생활을 이미 영위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10년 전, 15년 전만 하더라도 여전히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얻거나 자료를 검색했었고요. 앞으로는 휴대폰이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또 다른 이제 환경이 펼쳐질 거라고 모두들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도 지금 함께 흘러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이제 국학 분야나 역사 분야에서는 그런 접근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좀 우리가 탐구를 해보고자 한다면 그런 상황을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이틀은 국학 자료 관리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자료 분야에서 어떻게 자료를 관리하고 활용하게 되는지에 대한 변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활용 방식의 변화는 디지털이라는 것들이 들어오게 됨으로써 단순히 업무상, 기능상의 변화뿐만 아니라 인간의 행태상의 변화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조금은 짚으려고 하고요. 그래서 활용 방식도 단순히 자료를 이용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좀 더 발전적인 모습들이 이미 조금씩은 펼쳐지고 있는데 그런 사례들을 좀 몇 가지 소개해 드리면서 논의를 좀 확장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오늘 가장 큰 핵심이라고 생각되는 자료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관리를 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또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그 도입에 따른 여러 가지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문제점도 발생하기도 하는데, 제가 저희 기관에서 작년부터 그 자료관리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올해는 그거의 고도화로서 무선 식별 장치를 도입을 해서 자료관리를 하고자 하는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혹여나 시간이 조금 더 허락이 된다면 최근에 이제 이 인문학 연구에서 디지털 인문학이라는 키워드로서 여러 가지 연구들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연구 주제를 따르되 디지털에서 어떻게 연구를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과는 조금은 개념이 다를 수 있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린 거는 자료를 어떻게 디지털로 관리하고 이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관점에서 연구 자체를 디지털로 해보자라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시간이 가능하면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먼저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너무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이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게는 뭐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단어를 이제 한국말로 옮기면 디지털 전환이 되는데 국가 정책상 앞에 이제 대라는 걸 붙여서 이 전환이 단순하게 뭐 순차적으로 되는 것보다는 특별한 어떤 지점을 두고 거대한 자본이 투입이 되고 인력이 투입되고 정책상으로도 가고 그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대라는 단어가 붙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말씀을 드리면 디지털 기술을 사회 전반에 적용해서 전통적인 사회 구조를 혁신시킨다는 것. 이게 핵심적인 문장입니다. 이 말이라고 함은 앞서도 제가 설명도 드리기도 했지만 기존에 우리 하고 있는 업무에 디지털 기술을 보조적인 장치로 쓰겠다가 아니라 디지털을 애초에 우리 업무의 기본으로 삼고 거기에 맞게끔 우리 업무를 맞추자라는 의도거든요. 그러니까 주와 피아가 좀 서로 이제 좀 달리 생각해 보자 이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대전환의 핵심 키워드는 이제 앞서 여기 아이콘에 나오는 것처럼 뭐 클라우드, 빅데이터, 그리고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로봇들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기업에서는 이제 말씀드린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빅데이터 솔루션 등 정보통신 기술을 플랫폼으로 구축 활용해서 전통적인 운영 방식과 서비스들을 혁신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왜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시기에 이제 다시금 재조명되고 확산되고 있냐고 한다면 그 코로나라는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사회 환경 때문에 좀 급속하게 가속화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미 이러한 논의들이나 개념들은 2000년대 또는 그 이전부터 개념화되어 왔었고 2010년대 들어서도 이미 여러 가지 사업이나 비즈니스 영역에서는 만들어지고 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사회 분위기가 매우 가속화시켜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뉴딜이라는 것도 이 디지털 전환, 대전환이라는 것의 하나의 정책인데요. 2020년 7월에 이제 긴급하게 이 디지털 뉴딜 정책이 발표되면서 여기 소개된 대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이 되는데 데이터, 그리고 네트워크, 그리고 AI 기반의 어떤 산업 경제를 꾸리겠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정책적인 뭐 배경이나 목적은 이제 아래와 같은데요. 핵심은 디지털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그 재료가 되는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뒷부분에도 나오는데 이 약 한 5년 동안
50조 정도 투입이 돼서 이 사업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가장 많이 비용이 이제 발생되고 투자되는 부분이 데이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인공지능은 실제 우리가 인공지능, 예를 들면은 사례를 좀 들어보면은, 최근에 저기 고전번역원에서 인공지능 번역, 승정원 일기 번역을 좀 시도하고 있는데요. 그 인공지능을 앞으로 번역해야 될 자료가 예를 들면 100만 건이라고 치면 우리가 지금 한 10,000건 정도 데이터를 갖고 있다. 그러면 10,000건에 대해서 기계학습을 시킵니다. 기계학습을 시키면 새로운 10만 건에 대해서 자동 번역이 가능하다. 이런 논리이거든요. 그래서 이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것을 시작을 해보고 AI라는 걸 도입을 해보려고 해보니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AI를 어느 분야에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고요. 두 번째는 그 데이터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각 분야에서 되게 어떻게 보면 일상 영역에 있어 왔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 예를 들면 사각지대, 안전 사각지대를 뭐 지도상에서 밝힌다던가, 저희 분야에서는 아까 인공지능 번역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부분은 이제 크게 조금씩 범위화 됐는데, 이거를 진행해 보자고 하니 데이터가 결국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있다 하더라도 형식을 갖추지 못해서 인공지능이 꼭 답은 아니지만 인공지능화한 인공지능을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가 아니었다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앞에 보시는 제가 제안해드린 표와 같이 첫 번째 DNA 생태계 강화 부분에 예산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투입되고 있고, 저희 기관뿐만 아니라 한국호남진흥원에서도 다른 분야보다는 상대적으로 이 데이터 구축 분야가 아무래도 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좀 더 디지털 뉴딜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그런 그 디지털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우리 사회, 우리 삶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디지털 뉴딜과 그리고 그린 뉴딜, 뭐 안전망 강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데이터뿐만 아니라 아까 데이터를 주로 말씀드리긴 했지만 데이터가 있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돌아가는 운영되는 시스템이 있다고 한다면 그 시스템을 또 일반인들이 또는 공공 영역에서 쓰기 위한 디바이스들이 또 필요를 하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스마트폰을 말씀드리긴 했지만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패드나 웨어러블 기기들, 스마트워치나 이런 것들이 될 텐데요. 그런 것들이 함께 갖춰져야 그리고 당연히 국가통신망도 갖춰져야 이런 부분이 이제 의미가 있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이 결국은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고, 비용이 많이 발생됨에 따라 어떻게 사회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쉽게 하면은 돈 들인 만큼 편익을 볼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도 이 정책과 별개로 또 연구 영역에서는 또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갑자기 2022년에 이런 정책들이 생겼냐? 그런 건 아니고요. 여기 계신 분들도 좀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1998년에 IMF 위기로 인해서 국가에서 실직자, 실업자 구제를 위해서 공공 분야의 다양한 정책들, 공공근로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그때 역사 분야에서 주로 있었던 것들이 정보화 사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인터넷이라는 것들이, 그러니까 한국에는 당시에 ADSL이라고 하는 이제 통신망이 이제 고속의 통신망이 이제 기반이 갖춰지기 시작하면서 인터넷을 통한 정보 교류가 이제 확산되고 있는데, 이 역사 분야에서는 그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역사라고 하는 부분을 연구하거나 향유하고 있는 그 그룹 자체가 당시에도 이미 매우 전문적인 분야였고 소수의 분야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침 국가 재원이 이제 투입이 되니 이것을 어떻게 해볼까? 역사 분야 이제 부서별로 사업을 이제 기획을 하고 추진을 했는 건데요. 역사 분야에서는 흔히 알고 계시는 역사 정보 통합 시스템, 그러니까 기존에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운영을 했던 이 시스템을 통해서 각각의 자료를 디지털화하고, 디지털한 거를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게 됩니다. 당시에 참여했던 대표기관이 이제 국사편찬위원회를 비롯해서 서울대학교 교장각하고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이 될 거고요. 그리고
고전번역원, 그리고 한국국학진흥원들이 참여를 했는데 이들 기관의 대표적인 공통점을 보자면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의 사업은 자료를 디지털로 만드는 일이 핵심 사업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때 시작한 디지털화가 현재까지도 계속 이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게 이제 점점 보도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또 법이 하나 제정이 됩니다. 이거는 꼭 역사 분야는 아닌데요. 공공데이터법이라고 하는 약칭,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게 됩니다. 이 법이 어떤 걸 의미하냐면 그러니까 공적 자원이 들어간 공공기관에서 보유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제공을 해라 라고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 이 법이 만들어지면서 국가기관 플러스 지자체 그리고 이런 이제 출자 출연기관 모두 굉장히 골치 아프게 된 상황이거든요. 기존에는 우리가 공공기관이 이제 공개되지 않을 정보는 제외하고요. 예. 보유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들을 대부분 한글이나 엑셀이나 또는 아예 비전자로 가지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이 데이터법에 의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하게 되면은 2주 안에 답을 줘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법이 당시에 만들어졌을 때 그 기관 반발이 엄청 났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벌써 이 법이 만들어진 지 10년이 다 돼가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기관 자체에서도 그냥 청구하지 않더라도 기관이 보유하고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미리 선도적으로 저희 기관 입장에서 좋아하는 용어들이죠. 선도적으로 웹사이트를 통해서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더 가속화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선 디지털 대전환 그리고 정책이라는 디지털 뉴딜 또 정보가 바뀌면서 용어는 달라지겠지만 디지털이라는 어떤 기술을 통한 여러 가지 데이터의 제공과 정식 정보의 제공은 더욱더 고도화될 거라고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왼쪽에는 이미지는 법률이고요. 오른쪽은 공공 데이터 포털이라고 해서 data.go.kr이라는 URL을 가진 사이트인데 사용해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지자체에서는 당연히 역사 분야에서는 문화재 지정 현황이라던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국사편찬위원회나 규장각 이런 곳에서는 자료의 목록이라던가 또는 고전번역원 같은 경우는 원문 텍스트를 그냥 그대로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물론 시스템에서도 어떤 이미지를 뷰어를 통해 같이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그것과 별개로 그냥 원문 자체를, 텍스트 자체를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잠깐 또 정책적인 부분은 잠깐 쉬어가고 디지털 개념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좀 도와드리고자 하는데요. 아까 98년에 이루어졌던 공공근로 사업에서 추진했던 핵심적인 정보화의 개념은 저희가 이 단어를 한국말로 제대로 옮기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디지티제이션이라고 하는 것. 이게 설명을 드리면 텍스트, 그러니까 우리가 문서로 작성한 글씨로 쓴 종이에 그 글을 한글에 타이핑 쳐가지고 텍스트화하는 것. 그리고 문서를 스캔을 하거나 촬영을 해서 이미지 파일로 갖고 있는 것을 이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개념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업무 방식을 디지털화에 조금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자료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자료를 관리한다던가 저희가 출퇴근할 때 지문 찍고 하는 그런 출입 통제 시스템들 있죠. 그런 것들도 이 디지털라이제이션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전히 디지티제이션의 영역에 단계에 머물러 있는 분야도 너무 수두룩하고요. 디지털라이제이션을 활용해서 아주 기관의 업무나 운영을 잘하고 있는 곳들도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개념은 여기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라는 개념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을 단순히 내 업무에 도움을 주는 형태로 활용하기보다는 더 디지털을 바닥에 놓고 내 업무를 거기에 맞추자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예전에 음식 배달할 때 전화로 하거나
하셨잖아요. 요즘 어플로 하죠. 그런 사례를 보시면 될 겁니다. 예. 뭐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도 어플 앱들이 있고요. 그런 영역들은 뭐 이건 제 사견이지만 그런 영역들이 빨리 이렇게 디지털 포메이션이 가능했던 거는 업무의 프로세스가 단순했기 때문에 였고 비즈니스 모델도 명확했기 때문에 일찍이 그런 사업화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역사 분야는 여전히 이제 미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는 왜 그런 얘기 할 수도 있으시겠지만 그 어떤 자료를 보고 인간의 판단과 사유가 들어가는 해석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업무를 또는 이 사유 단계를 표준화하거나 어떤 단계화할 수 없기 때문에 아직 이 분야에서는 이 트랜스포메이션의 범위까지 나아가기 힘들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연구하고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입각해서 이런 연구를 하고 있던 것들이 디지털 인문학이라는 이름으로 연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2000년대 후반에 인문학이 지금 분위기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다 상황은 비슷하거든요. 이 인문학 공부를 해서 어떻게 하면은 그 업무 영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점점 제한되고 있다 보니 어떻게 보면은 인문학 입장에서는 좀 발버둥일 수도 있고요. 또는 이용자 입장에서는 이제 인문 지식을 얻고 싶은데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또 없다 보니 어떤 그런 거에 절충에 대한 답으로서 이런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계속 연구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여전히 이런 자료를 다루거나 역사 문화를 다루는 분야에서는 이 디지털라이제이션으로까지 가는 것도 버겁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좀 개념을 좀 정리를 하고요. 네, 이제 좀 논의를 전환해서 자료 관리 및 활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좀 이 왼쪽에 있는 요 상자, 뭐 테이블이라고 할까요? 이거 책장 이거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뭐 저도 사실 이거는 실제로 본 적은 없습니다. 예, 없고 제 와이프한테 물어보니 자기는 또 봤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게 도서관마다 다 예전에는 있었는데 저게 하나를 서랍을 열면은 오른쪽에 도서 카드가 있고요. 네, 저기 왼쪽에 보이시죠? 학논 811.07 아마 요거를 보시고 이게 뭔지 추적을 가능하실 것 같은데 저게 이제 십진분리법에 의한 코드고 저거를 가지고 자료를 서가에 찾으러 가는 겁니다. 자료를 찾기 위한 하나의 시스템이었던 거죠. 정보 시스템입니다. 디지털이 아닌.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용자 입장에서 또는 자료를 관리하기 위한 입장에서 이런 장치들을 만들어서 서로가 편하게 사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럼 논의를 조금 더 나아가서 방금은 도서관의 영역이었는데요. 그럼 박물관, 미술관도 저런 작업을 했습니다. 유물 카드를 작성을 했어요. 유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했었고 기록관에서도 유사하게 기록물 철을 찾거나 관리하기 위해서 저런 카드를 작성했습니다. 저 카드가 지금의 여러분들이 자주 쓰고 있는 엑셀의 하나의 행의 값들이 많이 쌓여 있고 그리고 저기 있는 하나의 서랍장 칸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이 그 다음 열에 유형 분류를 하든 뭐 어떤 정보를 입력한 그런 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 있었던 것들이 이제 디지털로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조금 또 다시 논의를 좀 전개를 해서 이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기록관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업무 영역들이 있는데요. 자료를 입고하거나 수서하거나 뭐 경납하거나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료가 들어오게 되면 자료를 정리를 하죠. 정리를 하면은 목록을 작성을 합니다. 목록 카드를 작성을 하고 그런 다음에 자료를 이제 보관해야겠죠. 네. 자료를 어디에 넣어 놓습니다. 네. 넣고 이제 활용 이용을 하는데 이게 도서관하고 박물관, 미술관, 기록관의 형태가 조금 다른 형태입니다. 도서관은 대출 업무가 주 업무고요. 박물관, 미술관은 전시 업무가 주 업무고 기록관은 열람 업무가 주 업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2000년대 후반부터 아카이브라는 이제 무언가 잘 애매한 용어가 아직도 개념화가 제대로 되지 않은 이런 단어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요.
제가 여기 특징이라고 잡아놓은 것처럼 자료의 성격에 따라서 활용 이용에 대한 업무가 좀 상이하게 된 부분인데 이게 뭐 또 2010년대 이후에 뭐 라키비움이라는 용어로서 자료 이용의 모습이 도서관이라고 하더라도 대출만 하느냐, 전시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열람도 할 수 있다, 박물관도 대출은 아니겠지만 열람도 할 수 있고 한다, 이런 어떤 모습들에 대한 융합 모델이 자꾸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의 근간은 디지털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거고요. 여튼 자료 성격에 따라 활용 이용 업무가 상이를 했는데 더 근원적으로 살펴보면은 여기에서 자료 정리를 하고 보관하고 활용 이용을 하고 있는 업무의 가장 근간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자료가 일단 많다는 거예요. 자료가 많기 때문에 자료를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뭔가 장치의 도움이 필요했던 거죠. 그 장치의 도움이 디지털 이전에는 이런 식으로 나타났던 거고요. 디지털 이후에는 어떤 시스템화된 그런 게 나타나게 됩니다. 국학자료 수집 업무를 하는 기관들, 예를 들면 한국학호남진흥원도 그렇고요. 저희 기관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은 하고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국사편찬위원회도 과거에 자료를 수집했었고요. 그리고 뭐 장서각, 규장각도 다 그랬습니다. 그런 곳들이 하고 있는 업무가 어떻게 보면은 업무가 좀 단계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왼쪽 제가 좀 대칭 해놨는데요. 자료를 입고하는 거, 그러니까 조사하고 수집하는 거, 그리고 자료를 정리하는 거, 있는 자료를 정리하는 거, 목록화, 그리고 자료를 수장고에 넣는 일, 그리고 활용 이용하는 일. 그 방식이 조금 상이할 뿐이지 개념상은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징적인 부분은 국학자료 수집 업무 기관에서는 대부분 이제 한국국학진흥원의 사례를 따라서 주로 기탁을 주로 받게 되는데, 기탁을 하다 보니 소장처 정보에 대한 부분이 관리적인 측면이나 그리고 자료 이용의 측면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었고요. 그러니까 자료 원질서라는 부분에 있고, 그리고 자료 활용에 좀 제약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게 아니라는 거죠. 기관 입장 게 아니라 기관에서는 관리하는 주체인 거지 자료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활용에 제약이 따릅니다. 이거는 좌측에 있는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기록관은 또 다른 형태이거든요. 그래서 자료와 관리와 함께 활용에 대한 노력을 계속 강구해야 하는 숙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또 자료를 소장하는 곳, 소유자 입장에서는 반납해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뭐 저희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무슨 창고도 아니고 잠시 넣었다가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또 각각의 사업의 목표치가 있기 때문에 수집은 수집대로 하고, 또 들어온 자료는 앞으로 지금은 우리가 포커싱해서 연구하고 있지 않지만 연구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래서 이제 목록집을 발간을 하고요. 또 목록집을 발간해서 소장자에게 또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거에 일반 이용자들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또는 그들의 요구를 어떻게 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아카이브 시스템을 만들어서 공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논의를 또 전개를 해보면, 이게 좌측에는 과거의 형태이죠. 자료를 찾기 위한 형태가 우측에 똑같은 자료거든요, 지금. 초중고 문학교재에 관한 연구에 관한 자료를 국회전자도서관에 자료가 등록이 되어 있으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이 되어 있고 그걸 검색하는 시스템에 갖춰져 있으면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검색을 하면 저 자료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실물은 못 보고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기에 요 자료에 대한 이미지가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있고 페이지 넘버링이 되어 있으면, 그리고 그거를 뭐 양면으로 본다던가 그러한 이미지 뷰어가 있으면 실제를 보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 모니터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저기 안 가도 되거든요. 이렇게 변해온 게 어떻게 보면은 디지티제이션 플러스 디지털라이제이션의 한 중간쯤 어딘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료 관리 업무를 위해서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시스템을 만들어 왔고요.
이용자 입장에서는 이용 요구 행태나 여러 가지 제약을 어떻게 보면은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또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동일한 데이터베이스를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나왔던 말들이 뭐 원소스 멀티유즈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개념상.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했다 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어떤 특정 목적이 있거든요. 관리를 하거나 뭐 이용을 하겠다. 그런데 점차 정보기술이나 정보통신이 발전되면서 이 간극이 점점 이제 좁혀지고 궁극적으로는 구분이 되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구축을 하거나 데이터를 구축할 때 관리자와 이용자에 대한 모두를 이제 고민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이제 복잡합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자료 관리를 위한 이제 단위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 기능들이 이제 발생이 되다 보니 단순하게 자료를 관리하고 있는 그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으로는 이 시스템을 개발하기가 이제 어려워지게 된 거죠. 한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보시는 그림은 제가 그냥 국립중앙도서관에 이제 귀중본 자료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에 대한 자료 신청에 관한 내용인데요. 여전히 뭐 인터넷에서 자료 신청하고 가서 보는 행위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지고 있고 하지만 그런 영역 외에 지금 한국과호남진흥원에서도 호남국학종합DB라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시스템을 구축하셨는데요. 이런 식으로 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전산화 또는 정보화 또는 디지털화 해서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십니다. 네. 점차 디지털 기기에서 단순히 과거에는 이 업무를 도와주는 방식에서 자료를 바로 볼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방향성을 좀 말씀을 드리면 자료를 단순히 관리하는 사람이 하나 또는 둘이다. 그리고 관리하고 있는 자료가 100건 내외다. 그러면은 목록조차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다 알고 있거든요. 한 사람이. 근데 자료가 10,000건 이상 넘어가고 이 관리라는 업무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10명 이상 넘어간다. 그러면은 공통적인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자료를 찾기 위해서 예를 들면은 맹자 어디 있어? 라고 했을 때 맹자가 한두 권이어야지 찾죠. 그리고 특정 뭐 제목이 명확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걸 지칭할 수 있는 단어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코드화가 되면은 자료를 빨리 찾기 위해서 컴퓨터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점차 자료의 목록도 간단하게 작성을 하다가 점점 복잡하게 작성을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 기관 같은 경우에도 자료가 처음에 수집되고 나면은 정리하는 기간을 거쳐서 이미지 촬영을 하게 되는데 자료가 지금 어느 단위의 업무까지 진행되어 있는지 예를 들면 사진을 찍고 저희는 경납을 하는데요. 사진을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도 이제 자료가 많아지다 보니까 다 들여다보지 않으면 파악이 안 되고요. 그 업무를 하는 사람은 아는데 관련된 사람은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보들도 추가되어야 되고요. 이 자료가 대여가 나갔거나 보존 처리가 되었다고 하면 그 정보도 표시가 돼야 됩니다. 물론 대여 나가는 건 대여 업무를 하는 분은 알겠지만 대여 업무를 하지 않은 다른 분들은 모르거든요. 보존 처리도 마찬가지고요. 점점 시스템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그거를 활용하는 뭐 여기도 자료관리부가 있고 기획연구부가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기획하는 입장에서도 자료를 가지고 뭐 사업을 기획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자료를 보려면 제목만 가지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이 자료를 정리하면서 자료에 대한 간단한 해제라던가 또는 이것과 뭐 관련된 인물이라던가 뭐 소장처 정보들이 조금 더 보완이 된다던가 그러니까 시스템을 만드는데 처음에는 단순히 자료 관리였는데 업무가 이 자료를 기반해서 나오다 보니 들어가야 될 정보들도 점점 많아지고 관리돼야 될 정보들도 많아지고 기능상으로도 점점 많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대외적으로 공개도 해야 되다 보니 그 내용을 작성함에 있어서도 전문적인 분야보다는 점점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용어와 단어로 써야 되고 방식 또한 좀 더 세련되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것들을 진행을 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 아날로그 자료를 단순하게 디지털 기기에서 그냥 볼 수 있게 하는 것에서 이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주요 텍스트를 살펴보면은 그러니까 텍스트 중심의 자료들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주된 자료들인데 이 내용을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알려주고 쉽게 알려주기 위해서 텍스트를 벗어나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점점 이미지화, 영상화 또는 그 밖에 여러 가지 시각화들에 대한 시도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들은 더 나아가서 자료만의 자료 중심을 자료만을 이해하는 관점에서 점차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자료의 맥락이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주변 지식과 주변 지식 정보와의 관계성을 살피기 위한 거죠. 사실은 이제 마지막 부분은 연구 분야라고 판단이 전 되거든요. 이거 관계성을 기존에 드러나지 않은 것을 밝혀서 우리는 연구를 하잖아요. 근데 이 영역도 이미 조금씩 디지털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조금씩은 일반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사례로서 그 한국고전번역원에서는 그 문집총간 자료를 지속적으로 디지털화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고전 번역서들을 계속 번역도 하고 DB로 구축을 하는데요. 요 두 개의 서비스를 써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좌측은 뭐냐면 문집총간의 이제 문집이다 보니까 이 사람 행적들이 이제 주로 정보에 담아 있잖아요. 또는 뭐 묘비명을 써주면 묘비명에도 행적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인물별로 모아서 표 형태로, 그러니까 데이터로 구축을 하고요. 시간 1553년에 누구를 만났다. 뭐 무슨 직을 역임했다. 그거를 시간값으로 정리를 하고 그걸 사람별로 다시 해서 저자의 행력을, 여기는 이제 그래서 저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거를 역사인물이라고 해도 전혀 무방할 겁니다. 사람의 행력을 데이터로 삼고 그거를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문집에 나오는 인물과의 관계를 데이터로 구축을 해서 인물 관계 정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문집 총괄하고 무슨 상관이냐? 문집 총괄을 더 심층적으로 볼 수 있는 하나의 데이터를 만들고 그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이 자료를 더 종합적으로 보십시오라고 하는 부가 서비스, 우리 흔히 얘기하는 부가 서비스일 텐데요. 이런 부분이 점점 이제 나아가고 있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과거에 자료를 단순히 원문 텍스트 입력하고 이미지하고 이게 끝이 아니라 거기서 무언가를 더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잠시 사이트를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좀 좁아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그 연구자분들은 이 고전종합DB 많이 보실 텐데요. 대부분 검색해서 이제 해당 텍스트를 찾으시거나 자료를 보실 겁니다. 좀 내려보시면 저장력 정보에 그 저장력을 살펴보기 위해서 사람을 검색할 수도 있지만 연도와 나이를 검색할 수도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 말은 찾을 수 있는 정보가 데이터 DB로 구축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좀 사례를 계속 이걸로 가져왔었어요. 네, 윤선도라고 하면은 해남에 계시는 제가 뭐 크게 거의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텐데요.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기존에는 요거를 기반으로 앞뒤 정보를 더 추가해서 논문을 쓰기도 했었거든요. 이제는 뭐 데이터를 기존에 구축된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구축을 하면은 바로 그냥 서비스가 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언제 태어났고 누구를 만났고 뭘 했고 이것들이 쭉 연대별로 되어 있고요. 그거에 대한 정보로서 연보, 행장 그리고 신도, 비명 등을 참고했다 되는 거죠. 이 자료 외에
뭐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고문서, 주고받은 고문서나 서찰이나 있다고 한다면 그 정보가 더 추가되면은 더욱더 촘촘한 이제 연보가 행력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뭐 저자별로도 볼 수 있고요. 당연히 이제 연표 순으로도 볼 수 있고 합니다. 인물 관계 정보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가능해졌던 것들이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관계망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은 좀 낮은 수준의 시각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이 사람의 이분에 대한 간단한 뭐 정보와 함께 이분과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 혈연부터 해가지고 이제 교유라고 하는 것들, 출자라고 하는 것 정보들이 데이터로 표 형태로 쌓여 있고 그 표를 좌측에 시각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 윤선도를 연구하시는 분은 이 정보가 없어도 이미 머릿속에 다 있는 정보긴 하지만 다른 시대를 연구하시거나 또는 그냥 준전문가나 윤선도와 관련된 역사 드라마를 보고 이분 사람에 대해 알고 싶은 사람에게는 중요한 정보가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관계망을 살펴보면서 이 인물에 대해서 좀 더 조명하는 식의 시스템도 데이터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을 한다는 것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공부했던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연구소에서 진행했던 것들인데요. 그 위키는 조금 사용해 보셔서 아마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백과사전입니다. 과거에는 한 대상에 대해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텍스트 중심으로 정보를 얻었는데요. 뭐 이것뿐만 아니라 갑자기 단어 그 사전 생각이 안 나네요. 그 한중년의 대표적인 사전 이름이 맞아 민족대가 아마 많이 이용을 하실 텐데요. 보시면 이런 구성으로 돼 있어요. 대부분 이제 정의가 있고 이 사람에 대한 그 내용을 정보를 글로 풀어가는 방식이 있고 가끔씩 이렇게 멀티미디어라고 해서 사파가 있는 뭐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관계망을 통해서 살피고자 하는 이런 노력들이 있고요. 누군가는 이런 데이터를 쌓았다는 겁니다. 윤선도는 해남인 씨이고 그리고 노구당을 만들었고 그리고 효종의 스승이었다. 뭐 이런 정보들이 이제 점점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관계망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이 관계망이 시작하는 초창기여서 이제 이렇게 단편적으로 보이지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제 인물만의 관계망 그리고 인물과 공간 간의 관계는 지도로서도 펼쳐 보일 수도 있고요. 시간 정보가 있으면 연표로도 볼 수도 있고 그 모든 것을 중첩해서도 볼 수 있거든요. 앞으로는 그렇게 나갈 건데요. 어쨌든 기존의 텍스트 중심에서 벗어나서 뭔가 시각적으로 자꾸 보이는 방식이 되고 있습니다. 저 위에 표를 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계속 쌓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기존의 이 인물이나 정보를 백과사전이니까 편찬하는 방식이 데이터 편찬식으로 점점 변화하고 있다 부분이고요. 거기서 치는 게 아니라 좀 더 감성적으로 그 흔히 얘기하는 예전에 디지털 얘기 때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식을 얻는 입장에서는 아까 그 사람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그 주변 환경에 대한 정보와 함께 제공됐을 때 여러 가지 관계성이나 이런 것들에서 좀 종합적인 이해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지금 세웠다고 하는, 설립했다고 하는 이 곳이 지금 어떤 모습인지 정보기술의 도움을 받아서 VR이라는, 그러니까 사진 기반 VR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수 있게 하고 얘를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앞에 쓰고 좀 돌아다니면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가능하고 또 역사 분야다 보니 이것에 대한
해당 부분에서 지식도 바로 살필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모델인가요? 모델과 방법들이 요건 제가 2016년에 요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진행한 건데요. 이미 시작이 되고 있고 좀 세련되지 못했을 뿐 개념화는 점점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기관 입장에서는 이런 공적 데이터들을 계속 쌓아가고 소장 자료뿐만 아니라 호남진흥원에서는 이 호남에 대한 호남에 대한 지역을 배경으로 이런 데이터들이 계속 축적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지식 정보와 실물 자료를 꾸준하게 계속 연결을 하고 함께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방식의 데이터를 구축을 하고 시스템화하는 일이 이제 앞으로의 자료 활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방향성이 될 겁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저희 기관에서는 이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실사례를 말씀을 드릴게요. 앞에서는 그러니까 자료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부터 자료를 활용하고 활용이 자료의 활용에서 유관 분야의 지식이나 정보의 활용까지 나아가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여기 한국유교문화진흥원에 아직은 제가 직원은 아니지만 저희가 한 13일이나 뭐 다음 주 정도에 지금 기간 분리를 예정하고 있는데요. 지금 충남 역사문화연구원에서 이 업무를 처음에 시작했을 때 자료 관리를 하고 계신 분이 처음한테 제가 자료를 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뭘 주셨냐면 외장하드를 하나 주셨어요. 외장하드를 주고 거기에 엑셀 파일이 있으니 네가 필요하면 찾아봐. 그래서 엑셀 파일을 이제 컴퓨터에 꽂고 열어봤죠. 제가 바로 다시 쫓아가서 말씀드린 게 선생님이 엑셀 파일이 한 20개 됐는데 뭘 봐야 되냐. 거기 보면은 최종, 2019, 2017. 그러니까 자료 목록이 본인도 계속 업데이트는 되고 있고 본인 머릿속에는 어떤 파일이 최종 번인지는 아세요. 근데 이게 처음 보는 사람은 전혀 모르는 거죠. 그리고 그 자료의 목록 또한 단순히 자료명, 그리고 단순한 설명, 관찰이라고 한다면 이제 처음에 시작되는 이제 부분에 한자가 한 10자리 정도 들어가 있는 그 정도 수준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자료를 그분이 혼자 담당하셨거든요. 관리를 하기 위해서 엑셀 파일로 관리를 하시고 이제 거기 폴더 가면은 또 막 파일이 무수하게 많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그 자료에 대한 퀄리티 낮은 휴대폰으로 찍기도 하고 그런 사진들이 이제 폴더에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아까 아카이브를 좀 담당하는 업무라고 말씀드렸는데 너무 이제 막막한 거예요. 이제 아카이브라고 하는 거는 크게 영역이 두 가지 영역으로 갈리는데요. 하나는 데이터 영역과 시스템 영역이 있거든요. 데이터가 일정 부분 갖춰져야 시스템을 통해서 검색을 하든 데이터 형식을 갖추든 하는데 데이터가 없다 보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가 너무 이제 당황스러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처음 한 게 자료 시스템을 만들자였어요. 처음 한 게. 여러 개 파일로 관리되다 보니 어떤 게 최신본인지도 모르고 최신본이라 하더라도 중간에 한두 개 빠져 있고 자신을 못하는 거죠. 여러 개를 동시에 봐야 비교해봐야 이제 알 수 있고 그 일을 그때그때마다 계속하고 있으니 이제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작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좀 그냥 여기 텍스트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관련 사업 또는 자료 관리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자료 관련 업무를 하는 담당 선생님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정보를 공통적인 정보를 보고 추가적인 정보를 입력했을 때 바로바로 동기가 되거나 이해될 수 있게끔 하는 연계성 확보를 위해서 이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어떻게 보면 기관 관계자를 위한 업무 관계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했고요. 거기서 가장 중요했던 거는 자료를 관리하고 있는 업무도 이렇게 다양하지만 자료를 가지고 하는 사업들도 사업이 다 다른 영역이었어요. 번역 사업은 번역 사업 따로 가고요. 스캔 사업은 스캔 사업 따로 가고 상세 목록 정보는 또 따로 가고 이런 방식이 있었어 가지고 얘를 자료를 중심으로 통합을 해보자. 그래서 시스템을 개발을 했고요. 올해 이제 진행 중에 있는데 이 자료를
무선 식별 장치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물류나 이런 걸 떠올려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택배에서 송장을 붙이잖아요. 붙이게 되고 나면 아마 바코드가 붙을 거예요. 그 바코드 찍으면 지금 얘가 배송 중인지 어디 뭐 물류 창고에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정보를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료에 이 태그를 붙여가지고 그 도서관 같은 데 가보시면 앞에 게이트가 서 있거든요. 걔를 내가 통과하게 되면은 대출된 자료가 아니면 알람이 울립니다. 도난이라고 해서. 또는 뭐 이런 기능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게 정리실로 들어갔다. 그러면은 이제 정리하러 들어가는구나. 자료의 이동 경로도 파악할 수 있지만 업무 단위를 정보를 쉽게 이제 무선으로 할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무선 식별 장치 기반의 업무와 자료 관리를 위한 사업을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그 기존에 이미 박물관 영역에서도 좀 일정 부분 도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안동의 국학진흥원에서도 제가 이 자문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예,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 가령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지금 엑셀 상에서 자료가 뭐 한 2만 점 있다고 이제 되어 있는데 전수조사를 해보니 뭐 한 점이 없더라다. 못 찾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자료가 잘 경납이 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업무 담당자가 상의해서 1번 서고에 넣어놨어야 되는데 잠깐 한 자료만 모르고 3번에 끼워놨으면 이제 어딘지 모르는 거. 그런 일들이 허다하게 벌어지는 상황이거든요. 특히나 자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그런데 국학진흥원은 지금 뭐 60만 점 가까이 자료가 있다고 하니 더더욱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료 관리하는 인력을 계속 늘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RFID를 도입을 하는데 저희 기관은 마침 참 좋았던 시기였던 게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역사문화연구원하고 기관이 분리가 되면서 자료가 한 번에 딱 이관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시스템을 갖추기에 좋은 환경이었고 마침 또 그런 주변에 분들이 계셔가지고 저도 그렇고 제 주변에 자료 정리하시는 분도 그렇고 이번에 같이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사업이 만들어지고 일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무선 식별 장치에 대해서 좀 설명을 잠깐 드리면 좌측의 그림에 보시다시피 태그가 있고요. 이 태그를 어디에 부착을 합니다. 저희는 이제 유물에 부착을 해야겠죠. 부착을 하면 이 태그가 수동식이 있고 능동식이 있는데 능동식은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서 계속 신호를 줍니다. 그러면 실시간으로 얘를 파악할 수 있고요. 대신 태그 값이 천정부지적으로 비싸지는 거죠. 한 번씩 충전도 해줘야 되고 잘 안 쓰고요. 수동식을 많이 씁니다. 그냥 반도체 칩이 조그만한 게 하나 들어가 있어서 얘를 읽으면은 거기에 대한 정보가 이제 읽을 수 있게끔 하는 수동식을 쓰고 그걸 읽을 수 있는 게 리더 안테나입니다. 이 안테나는 뭐 도서관에서는 대출하고 반납의 그 장치 하나 있죠. 거기 입구에 그렇게 쓰이기도 하고요. 아까는 도난 방지로 쓰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 안테나를 통해서 씁니다. 그리고 이걸 읽을 수 있는 기계, 그게 휴대용일 수도 있고요. 또는 탁상 형태일 수도 있고 합니다. 이 세 개의 기능을 가지고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크게 담고 있는 이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겠죠. 이거를 기반으로 이제 업무를 하나씩 정의를 하는 건데요. 처음에 자료가 이제 수집이 돼서 자료에 대한 간단한 정보를 이제 입력을 하고 나서 태그를 부착을 하고 수장고에 넣어놓으면은 이제 태그에 대한 정보가 이 오른쪽의 서버에 저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1번 아이디를 가지고 있고 이 1번 아이디를 가지는 게 제목이 뭐고 소장처가 뭐고 이런 정보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걔를 기계로 읽으면 기계에 그 정보를 서버와 통신을 해서 보여주는 방식 또는 그 읽은 정보를 내가 정보를 추가하고 싶으면 예를 들면 이제 주로 대출이거나 또는 보존 처리나 상태 조사에서 많이 쓰는데요. 특정 상황 정보를 입력해서 저장을 누르면 또 통신을 해서 서버에 저장이 되고 그런 정보를 계속 업무에 활용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구성은 크게 인프라 분야에 있어서는 자료 부착용 무선 식별 태그가 있고요. 저 태그는 태그 뒷면에 반도체 칩이 들어가 있는 태그입니다. 대략 한 300원에서 500원 정도 하고요. 저희도 이제 이런 태그를 지금 만들어서 이제 올해 한 12월부터는 시험 운영을 해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태그를 읽을 수 있는 기기가 필요한데 이 좌측에는 요거는 이제 탁상용 리더기고요. 이 오른쪽 아래는 휴대용 리더기가
달려 있는데요. 정수 점검을 이제 뭐 반년이나 1년에 한 번씩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휴대용 리더기는 동시에 한 100건 정도까지도 뭐 200건까지도 읽을 수 있는 거라서 저희는 어떻게 사용을 하려고자 하냐면 서가의 각 칸에 문서 같은 경우는 많이 적재되면 한 100건 이상 적재가 되잖아요. 그럼 그 서가를 읽으면 100건의 목록이 쭉 뜨는 거죠. 근데 100개가 있어야 되는데 99개가 떴다. 그럼 이제 확인을 해봐야겠죠. 뭐가 빠졌는지. 그런 식으로 정수 점검을 하는 기계고요. 여기는 이제 도난 방지 게이트. 네, 여기를 기존에 승인되지 않는 자료가 나가게 되면은 네, 알람 울리게 되는. 이거에 대한 부착은 주로 이제 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문이나 뭐 그 밖에 필요한 곳에서 사용을 합니다. 대부분 RFID라고 하면은 이런 것만 떠올리시는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거를 운영하기 위한 기능들이 이제 눈에 보이지 이거는 뭐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라 기능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가령 태그를 발행을 하는 장비에 대한 정보를 계속 코드를 계속 부여하는 기능들. 그리고 이 태그가 이 아이디가 이제 유물이겠죠. 유물이 지금 대여돼도 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체크하고 끄고 하는 그리고 그 시간값과 누가 했는지에 대한 그 정보들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들 등등등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료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들이 제가 왜 1차와 2차를 나눠서 할 수밖에 없었냐면 1차에서는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집적하기 위해서 어떤 정보를 담아야 되는지에 대한 자료 정리자와 논의가 필요했고요.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렸고요. 그 이후에 이제 그게 일정 부분 완성이 되니 그러면은 이런 무선 식별 장치를 활용해 보자. 적어도 담당자가 바뀌면은 자료가 어디 있는지 모를 때 대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 시스템을 반영한 거를 올해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거기에 추가해서 업무 단위별로 기능들을 추가하고 있는데요. 가령 예를 들면은 열람 대여를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기능들, 보존 처리를 할 때 보존 처리 업무를 같이 이 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능들, 뭐 그런 것들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자료 관리 시스템은 저희가 작년에 개발을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2월에 저희가 자료를 이관해 오면서 이제 해포를 해가면서 다시 건점을 다시 세고 거기에 대한 정보들을 미진했던 정보들을 계속 쌓아가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과 동시에 이 시스템을 시험 운영하는 그걸 거쳐서 지금까지도 계속 마이너한 사소한 오류들이 계속 발생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관리 시스템이 한순간에 이렇게 만들어주세요라고 용역을 맡겨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쓰시는 분들이 입장이나 또 기간 규정에 맞게끔 일정 부분 계속 그 커스터마이징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사업을 만약에 구상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한 번에 대량의 돈을 들여서 하시기보다는 적어도 이번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하겠다라는 어떤 전략과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점차점 보완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자료 관리라고 하는 부분을 어디까지 생각하고 계신지 그래서 저희 기관은 소장자료 관리 시스템에 자료 정리하시는 분들이 간단 정보를 정리를 하게 되면은 그 정보를 가지고 이제 제가 아카이브를 전공하다 보니까 대국민 시스템에 그대로 쓸 수 있는 정보들이 그대로 있거든요. 자료명과 뭐 아이디와 점수, 크기 그 밖에 상세 정보라고 칸은 만들어 놨지만 앞으로 채워져야 될 것들 그래서 초장자료 관리 시스템은 자료 정보를 집적하는 데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얘는 내부용으로만 사용하고 있고 대신 여기에 있는 정보 일부를 관리적인 부분을 제외하고요. 정보 일부를 공개용 정보 시스템에 이관을 해서 거기에 또 추가적인 저희가 뭐 국역 사업을 한다던가 그런 전자문서화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함께 서비스하고 장기적으로는 자료만 서비스하는 게 아니라 자료를 기반으로 여러 가지 유관된 지식 정보를 서비스하려고 하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장자료 관리 시스템에 대한 주요 기능을 소개해 드리면 우선은 자료의 관리 목적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기관 내부에서만 접속을 가능하도록 환경 설정을 했고요. 그래서 외부에서는 절대 볼 수 없게. 그리고 이 자료의 정보의 사실 일부라고 표현을 하지만 한 70~80% 정보가 되거든요. 관리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를 흔히 얘기하는 뭐 대국민 정보 시스템을 연계를 하기 위한 데이터를 집적하는 장치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기능 살펴보면은 아마 비슷하게 아마 환경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료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조사 수집에 대한 관리를 위한 정보들. 그래서 저희는 입수처와 입수처 소장처를 관리하기 위한 정보. 그러니까 입수처에 대한 뭐 명칭이라던가 그분의 대표자의 성함, 연락처, 그리고 뭐 부가 정보들을 입력할 수 있는 게 있고요. 그 수집 입고라고 이제 두 번째 달아놓은 게 한 소장처에서 한 번만 갖고 오지는 않잖아요. 여러 번 가져오기도 하는데 저희도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1년에 뭐 한 12번도 더 갖고 오시는 분이 계신데 그런 것들은 수집 입고 행위는 행위별로 다 관리가 돼야 되는 게 있다 보니까 수집 입고를 관리하기 위한 행위가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입수처에는 입수처 정보만 있지 입수처에 대한 자료 목록은 안 떠요. 수집 입고 행위만 뜨고 수집 입고 행위로 들어가면은 그때 수집 입고 때 어떤 자료가 들어왔는지 목록이 뜹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 단계를 더 거친 거죠. 그 이유는 이 관리 목적이 크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요. 예. 그리고 소장 자료로 이제 들어오면은 업무 영역을 아마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정리를 하는 겁니다. 정리 목록을 하는 거. 자료명을 입력을 하고 점수를 세고 크기를 재고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추가적으로 저희는 타 사업에서 정리 분야 말고 타 사업에서 나갔던 국역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이 소장 자료를 베이스로 했으면 그거를 같이 관리할 수 있는 기능도 일부 만들어 뒀고요. 그리고 제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자료의 수정 이력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예. 이거는 나 혼자 관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동시에 쓰는 거거든요.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수정 이력을 볼 수 있어서 언제든지 이전 정보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고 또는 뭐 논의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분과. 왜 이렇게 했는지 할 수도 있는 거고. 당연히 통계 정보도 기관 입장에서 중요한 정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를 아까 내부에서만 쓰고 있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보여드릴 수는 없어서 캡처를 해봤긴 한데요. 요건 아마 자료에 없으실 거예요. 개발을 하면은 개발 서버라는 게 있거든요. 개발 서버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정보는 정보적인 완결성은 염두에 두지 마시고요. 기능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유사한 기관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RFID 기반의 소장자료 관리 시스템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면은 여기에 더 많은 정보들이 추가될 겁니다. 그러니까 기능들이 추가가 될 겁니다. 하지만 그 전 단계라고 지금 봐주시면 되는데요. 조사 수집을 가면은 이렇게 입수처에 대한 정보가 뜹니다. 요거는 그냥 정보는 참조만 해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연기 향료에 대한 정보가 이제 있으면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입수처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간략하게 개인정보 문제도 있다 보니까 물론 이제 자료 관리하는 업무에 해당되는 사람만 요 기능을 볼 수 있긴 하거든요. 그래도 좀 간략하게 작성을 하자. 장기적으로 소장처에 대한 정보를 그러니까 서비스할 정보가 관리가 되면은 그때 보완을 하고 지금은 단순한 수준으로 하다고 해서 이 향교에 대한 유형을 설정을 했고요. 유형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5개의 분류를 했습니다. 뭐 문중, 개인, 서원향교, 기관, 기타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요. 그리고 소장자명, 연락처, 주소도 저희가 지금 시군구 정보의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끔 요거는 샘플 데이터라. 이 데이터는 지금 현재는 저희 현재 시스템에서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는 다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이 어딘지를 밝히고 나중에 이 정보는 대국민 시스템에서 자료를 찾기 위한 하나의 값이 될 겁니다. 논산시에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논산시에 있는 자료만 보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요. 거기 아래에 보시면 이 입수처에서 수집 입고를 한 적이 있는 것. 그러니까 수집 입고에 입수처가 등록됐다고 하는 거는 수집 입고가 최소한 한 건 이상 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입수처를 등록했던 거고. 그래서 수집 입고로 들어가면은 여기 넘네요. 다른 거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 있을 수 있고요. 수집 입고 행위가. 이 행위에 들어가면은 이제 거기에 따르는 자료 목록이 있을 수 있게 관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입수처와 다르게 수집 입고에는 이제 형태가 무엇인지 그리고 언제 입수를 했고 기탁을
어느 기간 정도 잡았는 건지, 담당자는 누군지, 이때 관련 행정 서류가 무엇이 있는지, 예, 이런 것들이 관리될 수 있어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거고요. 당연히 이거는 자료 관리 담당자만 볼 수 있게 된 정보일 겁니다. 같은 연구원이라 하더라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자료를 정리를 해서 등록을 하게 되면은 이제 유형별로 다른 각각의 페이지를 가지는데요. 저희는 크게 자료 유형을 세 가지로 현재 지금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문서, 그리고 하나는 전적, 그리고 하나는 이제 기타죠. 유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문서에 대해서는 주로 이제 장서각에서 문서 관련 연구가 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 그 형태를 좀 많이 따라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물 번호를 기관 입장에서는 이제 어떤 체계를 잡았고요. 요 체계 잡는데도 한 두세 달 걸리더라고요. 또 입장차가 다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는 앞에 요 5자리 코드는 그러니까 연도하고 순번을 결합한 거고요. 두 번째는 A, B, C는 A는 문서, B는 뭐 전적, Z는 유물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종에 대한 정보입니다. 예를 들면은 요 자료를 말씀을 드리면 이게 종이가 한 20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묶여 있으면 얘는 1종 뭐 20이 될 수 있잖아요. 각 종이별로. 그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세부 번호를 마지막에 달아놓은 상태고요. 얘를 전적류 같은 경우는 한 질에 대한 정보는 가운데 정보를 해결했고 뒷부분에 5책이 있으면 1번부터 5번까지 부여하는 식. 네, 그런 식으로 코드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RFID 같은 경우는 이 코드하고 매칭되는 코드를 된 거고요. 요건 아직 지금 기능만 개발된 상태이지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 대해서 입수처나 수집 입고가 언제 되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게 했고요. 그리고 분류 정보를 이 고문서 체계에 맞게끔 저희 정보를 체계를 했었고요. 그리고 자료명, 형태 정보를 입력하게 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는 현재 얘기된 거는 이 형태 정보까지만 정리 단계에서 하자. 왜냐면은 그 아래의 정보를 입력하기에는 자료를 들여다봐야 될 시간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 자료를 그 정도 수준으로 볼 수 있는 연구자를 저희가 구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정규 인력은 또 다른 일을 또 하고 계셔가지고 아마 상황은 다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요 아래 부분을 입력하기 위한 인력을 고용할 수도 있고 또는 용역으로 내보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선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관리를 하기 위한 정보를 또 따로 떼냈습니다. 그래서 여기 원소장처라고 하는 거는 이 자료 수집하는 분의 요청에 의해서 들어갔는데 그 소장하고 있는 분이 이 소장하고 계셨을 당시에 번호를 가지고 계셨던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번호로 갑자기 자료를 달라고 하면은 저희는 새로운 번호를 부여했는데 못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호를 이제 관리적인 측면에서 달았고요. 추가적으로 뭐 쓸 수 있는 정보를 쓰고 근데 이게 지정되어 있으면 뭐 지정문화재를 부여를 하고 현재 수장고에 어디 있는지 이것도 이제 체계화를 하셔야겠죠. 여기도 수장고가 두 군데라고 한다면 뭐 3층 수장고, 4층 수장고 이런 명칭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뭐 서가 위치, 단 위치 이렇게 해서 이 자료를 그 코드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어디 있는지까지 알 수 있게끔 거꾸로 자료 위치를 알고 하면은 정보를 볼 수 있게끔 하는 거. 그거를 RFID라는 기술을 통해서 올해 구현을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자료 관리 업무를 하는 사람이 좀 더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저희 어쨌든 사업이 원문 구축 사업도 따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제가 지금 청년 일자리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원문하고 이미지 사업은 계속 구축이 되어 있거든요. 그 원문은 정리가 되면은 이제 한글 파일에 업로드를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는 안 하겠죠. 저희 기관 입장이 원래 그렇잖아요. 또는 구격이 되면은 구격 자료도 올리고 해제가 되면 해제도 올리고 이렇게 자료를 중심으로 한 세트화를 자꾸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 세트화의 이유는 결국 이 정보를 기반으로 정보 서비스를 해야 되니까 하는 거고요. 그리고 기능상의 또 중요한 부분이 이렇게 자료가 뭐 점철되어 있다거나 이런 정보들을 엮어주는 기능들을 현재 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정 이력에 대해서 남길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으로 현재 시스템을 개발해서 사용 중인데
관리적인 측면이나 업무적인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지금 없는 상태이고요. 지금 문서를 보셨고 전적 같은 경우에는 네, 앞에 아마 형태 정보까지는 윗부분은 유사한 형태라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 부분은 제가 뭐 뒷부분에서 써놓긴 했는데 자료를 관리한다는 것이 주체가 기관이 돼버리면은 아주 간단하거든요. 기관 입장에서 마음대로 관리하면 되는데 근래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그런 디지털 뉴딜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정보를 통합해서 서비스하고자 하는 주체가 자꾸 상위 기관이 돼버려요. 그래서 뭐 디지털 집현전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요. 역사정보 통합 시스템 사업도 현재 한중년으로 이관돼서 2차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저희 같은 어떻게 보면 1차적인 아카이브를 가지고 있는 곳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서비스하고 싶어 해요. 국립중앙도서관에서도 보존적 종합목록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받기를 원합니다. 대응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방식대로 이런 체계를 만들어 버리면 전혀 대응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전정류 같은 경우는 코마크, 그러니까 코마크 고소형 형태를 좀 참조해서 언제 좀 대응이 좀 그나마 좀 용이하게끔 이 자료 구조를 설계를 한 겁니다. 이런 것들을 설계하기 위해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고, 보시는 거는 한 페이지겠지만 제가 뭐 비용을 굳이 추산해 보자면 몇천 이상 들었을 겁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인력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여러 번 바꿨고, 예. 그래서 뭐 간행정보, 형태정보, 일반 주기, 소장본 주기, 요약 주기 이런 것들이 그 마크에 기반해서 세팅을 했지만 그래도 저희 식으로 좀 쓸 수 있게끔 세팅을 했고, 이 정보가 다시 마크로 들어갈 수 있게끔 제 내부적으로도 어떤 매칭표가 있거든요. 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유사하고요. 유물은 사실 이 전적과 문서가 아닌 나머지 것들이라서 정보가 매우 소략합니다. 네. 그래서 뭐 대표 명칭과 크게 언제 만들었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재질은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뭐 이 기타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유형이 어떤 부분이 수량이 많아진다. 예를 들면 뭐 모판이라던가 뭐 서화가 많아진다고 하면은 그게 전적 문서처럼 하나의 새로운 유형으로 잡히고 거기 위한 상세 목록에 대한 그 항목들이 또 새롭게 저희가 또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근데 그건 단순히 관리적인 측면에서 고민이 아니라 향후 서비스를 위한 고민도 같이 해야 되거든요. 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미지들인데요. 네, 요거는 좀 아시겠지만 내부용이라 좀 제가 공적인 요 페이퍼에는 담을 수 없었던 점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거의 이제 말미인데요. 이 소장자료 관리 시스템을 사업을 추진할 때 굉장한 어려움들이 있었거든요. 첫 번째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자료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만들지 말자라고 하신 게, 정리되지 않은 정보가 외부에 드러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 불안감에 굉장히 큰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내부용이라고 하더라도 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자료관리 업무나 규정 규칙에 그런 부분이 반영이 돼야 되고, 최소한 우리가 정리라고 하면 뭐 단계를 구분을 하시든 어디까지 먼저를 하고 일단은 뭐 이미지를 찍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절차들이 정리를 같이 해온 겁니다. 예, 시스템을 구축을 하면서 업무를 이제 구분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기관에서. 규칙도 일정 부분 만들고요. 두 번째는 자료 코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이 코드를 만든다고 하는 거는 자료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거든요. 어떤 관점으로. 저희는 전적 문서 유물이지만, 그렇죠? 또 무언가가 있을 수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한 그 자료에 대한 한 유형에 대한 분류 체계를 또 어딜 걸 딸 건지, 유형은 유형 분류만 할 건지, 주제 분류까지 할 건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이제 이미지라고 했을 때 이미지의 파일에 대한 연속성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 저희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 전정류를 이렇게 하나씩 필사본 같은 경우에 하다 보면은 첨제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연속된 3번 다음에 4번으로 할 건지, 아니면 페이지 개념을 좀 도입을 할 건지, 이런 고민들도 있었고요.
스캔 작업을 할 때. 그러니까 이런 표준화들에 대해서 어떨 때는 A도 맞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A가 틀리고 B가 맞고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힘드실 겁니다. 예. 그런 에 대한 표준화 부분. 결국은 데이터베이스라는 거는 표준화된 설계에 따른 데이터를 축적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는 단순히 엑셀로 나만 관리하면 되니까 휴대폰으로 대충 찍고 했던 것들이 이제 좀 더 품질 기준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게 이 시스템에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외부에 보여지는 시스템을 동일한 데이터를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 그럼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느냐, 도록 찍듯이 뭐 찍어야 되느냐 이런 논의들이 있어 왔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절충안을 찾아낸 거죠. 그래서 저희는 한 3에서 5메가 파일당, 뭐 DPI는 한 300에서 400 사이, 그리고 해상도는 가로 최소한 3000 이상, 뭐 이렇게 좀 정하긴 했는데 그러다 보니 뭐 전적이 한 200건 있는 소장처에서 파일이 한 100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또 서버 유지비나 돈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지금 계속 고민거리입니다, 실제로. 그리고 개발 전에는 이 상세한 기능 정립이 어렵다는 거. 왜냐면은 이 시스템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큰 그림은 있는 거지 디테일은 없거든요. 근데 이 시스템을 만드는 업체 입장에서는 최근에 이 개발자 부족 현실에 대한 뉴스는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인건비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설계서가 명확해, 저희가 건물 올리듯과 똑같이 설계서가 명확해서 그것만 하는데도 예를 들면 5천인데 갑자기 담당자가 그렇게 해주세요. 아, 대충 해주세요 했더니 보더니 바꿔주세요. 바꿔주세요 하면은 투입 인력이 계속 늘어나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생기는 불화들이 엄청납니다. 예. 저희뿐만 아니라 이쪽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곳이 다 그런데요. 그래서 뭐 소프트웨어 진흥법이나 법에서 그런 걸 강제해요.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기관장 서명을 받아서 그 제안 요청할 때 그걸 담아라. 과업기관도 심의를 해서 해라. 이게 너네가 책임지라 이거거든요. 발주처에서. 딴소리 하지 마라. 근데 제가 여전히 다른 기관의 제안평가를 많이 다니는데 발주처 입장에서 이 시스템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알겠어요. 근데 디테일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안 봐도 이제 뻔한 사업이 되는 거죠. 만들어 놓고 사업은 끝났는데 못 쓰게 되는 그런 사례를 아마 좀 아름아름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너무너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발주처 입장이나 용역 입장에서 서로 사실 할 말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개발 전 상세한 기능 정립이 마련이 어려우니까 처음에 사업을 추진하실 때도 좀 단계를 좀 낮게 설정을 하고 써보시면서 업무도 아까 다시 표준화하셔야 되고 하실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시간이 좀 필요하실 겁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고도화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예산 확보 문제부터 해서 그리고 사업 추진도 해서 연속 사업 개념으로 갈 건지 좀 끊어서 갈 건지에 대한 개념도 필요합니다. 저는 전략을 세운 게 아까 말씀드렸던 관리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RFID 관리 시스템을 완전 별개 사업으로 만들었거든요. 예. 그렇게 세팅을 해서 이제 일은 또 이제 그 부분에 예전에 미진했던 부분을 채울 수 있는 방식으로 좀 세팅을 했는데 그리고 다음은 아까 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위 기관에서의 자료 요청에 대한 부분. 단순히 그냥 한 자료, 두 자료에 대한 이용의 건이 아니라 목록 전체, 시스템적으로 목록 전체에 대한 자료 요구가 점점 거세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곳에서 펀딩한 비용으로 이 사업을 진행을 했다고 하면은 더더욱 해야 되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국학진흥협의처에서 지금 민간기록 통합 관리 시스템 개발을 올해는 ISP만 진행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그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저희 기관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할 거고요. 당연히 데이터도 줘야 될 겁니다. 주는 거를 저희는 뭐 하드 카피라고 하는데 통째로 받아서 그냥 USB로 줄 건지 시스템화해서 줄 건지 이런 이제 고민들이 필요한 거죠. 그런 기능들도 담길 건지. 그렇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자동화하면 좋잖아요. 그냥 한 번씩 갖고 가면 좋으니까. 그러면 데이터 구조가 맞아야 되고. 그러니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좀 마무리인데요. 소장자료 관리 시스템의 활용에 있어서 좀 이렇게 긍정적인 면 그리고 기관 입장에서 이제 대응할 수 있는데 좀 유리한 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 앞섰던 얘기를 이제 정리하게 되는 건데요. 자료 관리 업무에 좀 표준화가 이루어질 겁니다. 과거에는 한 사람이 뭐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하다가 한 사람이 하더라도 업무에 대한 구분점이 생기시면서
이 정보는 내가 여기까지만 정보를 정리하고 끝.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기관에서도 성과 잡기 좋거든요. 점점 그렇게 분화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표준화된 기초 데이터 확보가 가능할 겁니다.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흔히 하게는 이제 좀 개념적으로 모호했던 아카이브가 점점 구체화될 겁니다. 아까 보셨던 그런 여러 가지 시각화들도 가능해질 거고요. 만약에 공간 정보가 많이 쌓이게 되면은 제가 또 유정 사업하고 계신 걸 알고 있는데 그런 정보들도 관리 시스템 영역의 한 부분에 차지하게 되면은 그 누정이라고 하는 건 공간 베이스가 크잖아요.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거죠. 예. 그래서 꼭 이 자료 관리 시스템을 자료를 단순히 관리하겠다라고만 보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세 번째는 결국은 이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정보 시스템에 활용할 것인가. 과거에는 낮은 수준에서는 자료를 단순히 검색하고 자료 단위의 정보만 보여주는 게 끝이었는데 이제는 더 나아간 더 고도화된 더 그런 부분을 이용자들이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지도로도 보고 싶고 연표로도 보고 싶고 관계망으로도 보고 싶고 또 클릭하면 바로 넘어가서 또 다른 조력이 보여지고 그걸 위한 어쨌든 기초 데이터가 된다는 거. 여기에 기반해서 자료가 점점 더 그 시스템에 없는 새로운 정보로 가공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게 필요할 겁니다. 바로 다짜고짜 지도 서비스를 만들게 되시면 못 만드실 거예요. 예. 뭘 만들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앞에 강조했던 부분인데요. 유관부 분야하고 자료 연계 활용에 대한 부분. 예, 계속 장기적으로도 계속 이런 요구들이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은 좀 극단적이신 분들은 만들어서 주면 안 되느냐 하실 거예요. 그게 중앙박물관에서 쓰고 있는 표준유물 관리 시스템인데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그렇죠. 예. 진짜 관리 측면에서 쓰기 위해서 쓰고 있는데 걔를 그 시스템에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이뮤지엄이나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측면은 긍정적인 측면대로 가져가시고요. 좀 부정적인 측면은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기관별로 자료 성격이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표준적인 자료 형태에 대한 정보 기술은 좀 힘들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하더라도 그거 기반해서 기관에서 좀 특정점으로 강조하고 싶은 정보가 더 추가되거나 붙거나 해야 되는 정보가 계속 관리돼야 되는 거죠. 그걸 하려면 최초는 어쨌든 자료 관리가 어쨌든 돼야 예, 자료 관리의 데이터를 관리로도 활용하고 향후 대국민 서비스나 여러 가지 시스템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확보하는 것. 이게 소장자료 관리 시스템의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